2학기 세계사 14번째 시간입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중국의 국민 국가 건설운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태평천국운동 그리고 양무운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태평천국운동은 정말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에 저항해서 일어났었던 민족운동의 성격이 강하고요. 양무운동은 서양 열강의 근대적 문물을 수용해서 내부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성격의 개혁운동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면법 자강운동과 신해혁명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입헌운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화국으로 향하는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었던 운동들인데요.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 과정을 연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구 열강과의 조약이 최초로 체결이 되죠. 개항을 통해서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오는 시점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제국주의에 저항해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서구 열강들의 성장 과정을 모델로 해서 근대화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태평천국운동은 대표적인 민족적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무운동은 근대적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제한적인 근대적 문물 수용을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청인전쟁이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보다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침략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의 양상으로 의화단운동이라는 민족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혁명, 공화국으로 가게 되는 신해혁명의 과정까지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인 1837년 광동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수전은 과거 시험에서 연거푸 떨어지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으로 살아가던 홍수전은 몸져 눕게 되는데 잠을 자던 중 꿈에서 금발의 노인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한 자루의 칼을 홍수전에게 건네주며 악마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였고 이 일은 약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1차 아편전쟁이 끝난 1843년 우연히 십자가를 목격한 홍수전은 금발 노인의 정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홍수전은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모임이라는 뜻의 상제회를 조직해 포교에 나섭니다. 그 후 아편전쟁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이 조직에 가입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자 홍수전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는 뜻의 멸만흥한을 내세우며 태평천국을 세우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시성에서 출발한 태평천국군은 봉기 당시에는 군사수가 1만 정도였지만 이후 그 규모가 50만으로 급성장합니다. 규모가 늘어나자 양쯔강 유역을 빠르게 점령한 태평천국군은 배 1만 척으로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300만 명까지 증가한 태평천국의 무리들은 세력을 확장한 후 난징을 수도로 삼고 강남을 근거지로 하여 토지의 균등 분배, 변달과 전족의 금지 등을 내걸며 개혁을 시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수전은 황제가 되자 궁전을 황금색 비단으로 장식하는 등 사람들에게 걷어들인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정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교리에 어긋나는 음주, 아편, 도박 등을 금지하자 백성들은 점차 태평천국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아편전쟁에서 패했던 청나라는 태평천국군을 격퇴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천국이 주장하는 토지 분배와 크리스트교의 교리는 지주와 유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신사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족 관료들은 신사들과 함께 의용군인 향용을 조직해 태평천국군의 반격을 시작하는데 중국관과 이홍장 등의 한족 출신 고위 지방관이 이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천국이 아편을 금지하자 서양 열강들도 청정부에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에 태평천국은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로 태평천국군은 괴멸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수전마저 사망하자 향용은 1864년 난징 영상의 내용을 교과서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은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서구 열강에게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후에 나타났던 중국 사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청 말기에 나타났었던 사회적 부조리 이러한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났던
민중의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첫 번째 청 말기의 자연재해,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세금 부담 증가. 세금 부담 증가라고 하는 것은 조약 체결 이후에 배상금이 세금으로 전가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악화시켰던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농민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태평천국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에 의해서 주도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평등 사상이 핵심이죠. 중국 사회와 굉장히 이질적인 그리스도교가 중국 민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운동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홍수전이라는 인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들의 주장 별표로 치고 잘 기억을 해둡니다. 청나라 말기 청의 문제점들이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왕조를 타도하자라는 내용의 구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족의 왕국을 건설해서 새로운 왕조를 구축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죠. 핵심 키워드 멸만흥한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려는 개혁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토지의 균등분배, 균등경작을 주장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천조전무제도라는 걸로 구체화됩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제도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에 따라서 남녀 평등, 그리고 중국 사회에 내재해 있던 악습들이 폐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봤던 전족의 폐지, 그리고 변발, 폐지,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은 태평천국을 주도했던 지도부 내부의 분열도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인 관료, 그리고 서양 열강들의 용병 부대인 상승군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진압이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중국 민족의 민족의식이 집결되는 주요한 운동의 성격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청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총리아문을 창설하여 서양의 군사학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압의 두각을 나타낸 증국번과 이홍장 등은 서양의 신식무기를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군수공업, 서양식 군대의 창설에 주력하다 나중에는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을 통한 경제 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된 양무운동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중체 서용론으로는 진정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청은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와 벌인 청프 전쟁과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벌인 청일 전쟁에서 연거푸 패하며 양무운동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타이완과 랴오등 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랴오등 반도를 탐내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랴오등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점령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청은 예전에 강력했던 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열강 등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나라다운 구실을 할 수 없었던 태평천국 운동이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해서 저항적 성격의 민족운동의 모습을 보였다면 양무운동은 근대문물을 수용을 해서 근대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제국주의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근대국가를 설립하려는 근대화적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경으로는 아펜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경험하면서 서구 열강의 우수한 군사 기술을 체험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양무운동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서구 열강에 대해 저항했었던 민족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면 양무운동은 근대적인 변화를 인정을 하고 제한적으로 근대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사회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심인물들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리홍장과 증국번입니다. 한인 관료였다라는 부분 별표를 쳐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죠. 만주족 관료 출신들이 아니라 한인 관료라는 뜻은 중앙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이 정책을 이끌어가기에는 신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양무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방향은 중체 서용인데요. 중국의 질서를 본체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그릇으로 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나라의 정치체제 사상, 기본적인 본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구 열강의 군사적 기술과 근대 문물만 수용하자라는 제한적 개혁이었습니다. 양문운동이라는 것이 중국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 시점에 제한적인 개혁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대화 개혁이 실패로 기결되는 비판 지점 역시 중체 서용에 놓여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근대식 군수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서양식 육군과 해군 등을 양성하게 됩니다. 신식학교 설립하고 유학생 등을 파견을 하죠. 한계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제한적인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에 청일전쟁에서 바로 그러한 한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게 됐었고요. 하지만 양무운동은 이후 중국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 유학생으로 갔었던 젊은 지식인들 그리고 이때 받아들였던 기본적인 기술적 토대들이 중국 근대화의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양무운동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홍수전이라는 인물은 태평천국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멸만, 흥한을 주장을 했었고요. 토지개혁을 통해서 균등 분배와 균등 경작을 주장을 하면서 농민의 고민과 농민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전의 의견을 보면 청왕조를 타도하고 토지의 균등 분배를 통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리홍장은 관심이 좀 달랐죠. 청을 개혁하려고 했었고요. 청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입장, 전통은 보존하되 새로운 신지식만 제한적으로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죠. 이러한 논리가 중체 서용의 원칙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두 인물 잘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올 수 있겠죠.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타이완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을 둘러싼 열강의 이권 쟁탈이 심해지자 중국인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서양 기술만을 모방하였던 양무운동에서 벗어나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국가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서양의 병사와 말의 강건함, 함선과 대포의 예리함, 기계의 신기함만을 보면서 그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쟁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그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다. 영국은 겨우 손바닥만한 섬 3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면적과 인구가 중국의 몇 성보다 못하지만 서양의 1등국이 되었다.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다만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뭉쳐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관잉의 성세위원을 보면 개혁론의 취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론을 주장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은 청의 11대 황제 광서제의 호응을 얻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근대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제 개혁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행정, 교육, 법률,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근대화를 지향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무술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격으로 좌절되었고 광서제마저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감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둥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년교 계통의 비밀 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뜻의 부청멸양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외국인과 교회를 공격하였고 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을 습격하였습니다. 신이 의화단을 돕는 까닭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서
청의 평화를 축하하자. 이와 같이 의화단 선전물에 쓰여 있는 글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서태후는 부청 멸양을 주장하는 의화단을 이용해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 했기 때문에 의화단의 서양인 학살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서구 열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자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황급히 시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베이징을 점령한 8개국 연합군은 징벌이라는 명목하에 청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연합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신축 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하였습니다. 청은 이 조약으로 인해 열강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고 이로써 중국은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법 자강운동이고요. 양무운동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혁명운동인 신해혁명과도 비교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겠죠.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 혁명운동은 모두 근대화를 위한 개혁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속도로 어느 범위까지 개혁을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청일전쟁 때 중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제한적으로 수용을 했었고요. 일본은 문명 개화론의 입장에서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서구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환골 탈퇴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둘의 개혁의 과정의 결과물이 결국 청일전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양무운동이 그 결과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캉유웨이와 량차치오라는 인물이 변법 자강운동을 주도했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입헌 정치를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의회제를 도입하겠고 과거의 인재 등용 방식을 변화시켜서 근대적 인재 등용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제를 개혁하자는 주장이죠. 그리고 근대학교 설립, 상공업 등을 육성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양무운동과 비교했을 때 근대학교를 설립하거나 상공업을 육성하자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서 정치체제 그리고 기본적인 전통의 제도들을 혁파를 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특히 입헌군주제와 의회제 도입의 추진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변법 자강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이게 핵심이 되겠죠. 결과는 변법 자강운동은 무술변법 백일천하라고 불려지면서 보수파의 반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보수파는 청귀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화단 운동입니다. 양무운동과 변법 자강운동을 거쳐오면서 중국의 개혁의 방향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근대적 개혁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의화단 운동은 아래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서구 열강에 대한 민족의 저항적 운동, 민족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민중들이 연합한 민중운동의 성격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태평천국운동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 운동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기억하는 건 역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의화단 운동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화되는 상황 속에 일어났던 민중의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아편전쟁 이후에 아주 깊숙이 내지로 파고들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확산된 그리스도교가 중국의 민중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이 됐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의화권이라고 하는 무술을 단련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된 의화단 운동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청왕조를 도와서 서양 세력들을 몰아내자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태평천국운동과 좀 다르죠. 태평천국운동은 청왕조를 타도하고 만주족의 국가를 타도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게 태평천국운동이었다면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를 지지하고 서구 열강을 몰아내자라는 부청멸항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었고요. 다소 과격한 형태로 저항을 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 침탈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파괴하는 철도 파괴 운동 역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들의 광범위한 저항 운동을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청정부는 처음에 의화단 운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서구 열강들이 자유권을 행사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본격적인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의화단 세력들이 진압되기 시작을 했고요. 청정부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의화단을 진압하면서 의화단 운동은 종료가 됩니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입니다. 신축조약이 체결됐다. 별표 쳐두고요. 핵심 내용은 베이징의 외국 군대 주둔이 허용이 됐다. 서구 열강들의 침탈이 더욱더 심화됐다라는 거 잘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근대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하지만 그 개혁은 자주적인 개혁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신축 조약을 맺은 후 위기에 몰린 청은 신식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식군대 편성과 상공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 신정이라 불리는 근대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입헌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흠정 헌법 대강을 발표했지만 의화단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청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 운동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순원은 청을 타도하여 공화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명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1905년 성립된 중국 동맹회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앞세운 순원의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혁명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헌제 준비가 지연되자 속히 국회를 열자는 청원운동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청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정부가 민간 철로를 국유화하여 외국의 차관을 얻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우한 지역의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키며 신해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민간 철도의 주주였던 신사측마저 청정부에 등을 돌렸고 이로 인해 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본토의 3분의 2가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각 성의 대표자들은 상하이에 모여 삼민주의를 주장했던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난징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청정부는 위안스카이를 불러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양성된 신식군대인 북양육군을 지휘하는 위안스카이만이 혁명군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을 진압해야 할 위안스카이는 순원과 내통하였고 순원에게서 임시 대총통의 지위를 위임받는 것을 조건으로 청왕조를 향해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에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청의 제12대 황제 선통제를 퇴위시켰고 이로 인해 청은 건국 29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 황제가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다시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8페이지고요. 신해혁명은 1911년 일어났었던 혁명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배경은 의화단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서구 열강들의 간섭은 더욱더 심화되죠. 청왕조는 자이든 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근대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왕조 내에서의 내부적인 개혁은 의회를 도입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많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지식인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불만들이 응축되어져서 분출되기 시작했던 것이 1905년 그리고 1911년 연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청의 민간철도 국유화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철도는 서구 열강들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각 지역 차원에서 철도 이권을 회수하고 회복하는 운동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일종의 서구 열강에 대한 독립운동 혹은 민족적 저항운동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운동의 맥락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조치를 청정부가 해버린 겁니다. 청정부는 개혁에 자금이 부족했었고요. 개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열강들로부터 자본을 빌려오는데요. 그 자본을 빌려오는 대신에 서구 열강들에게 철도 부설권을 담보로 맡기게 됩니다. 철도 부설권을 담보로 맡기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회복된 철도 부설권을 국유화 조치해버림으로써 민중들 혹은 민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됐던 조치이기도 했었죠. 신해혁명은 이러한 사회적 분노 속에서 우창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창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15개의 성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임시총통으로 순원을 추대하게 되는데요. 순원이라는 인물은 1905년 동맹회를 결성을 하고 삼민주의를 주장했었던 인물이고요. 중국의 혁명의 이론가이자 혁명을 이끌었던 혁명가,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중국 내에 있지는 않았었고요. 혁명 이후에 중국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청 정부는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이러한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었던 위안스카이는 혁명 세력의 타협을 제안하게 되면서 혁명은 결국 성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청 황제를 퇴위시키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행의 씨앗이 또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남쪽에 정부를 수립을 하고 순원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북쪽에는 여전히 군벌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위안스카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넘기면서 공화국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순원은 위안스카이를 대총통으로 임명을 하고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이제 신해혁명은 1차적으로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의 양보는 중국 역사를 또다시 한번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대적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의회를 수립을 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기초한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의 개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요웨이라는 인물이 주장했던 입헌군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변법 자강운동에서 입헌군주제의 기초, 틀,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제시되죠. 입헌군주제 개혁 다음 단계로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순원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공화운동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중국 최초의 공화정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순원이 주장했었던 삼민주의는 청정부를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를 건립하자라는 민족주의, 그리고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민권주의,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민생주의, 즉 삼민주의를 주장하게 되고요. 이 삼민주의는 중국 혁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치 혹은 가치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사회 내부의 근대적 개혁의 움직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 운동처럼 서구 열강의 침략에 저항해서 강력한 연대를 통한 민족운동 혹은 민중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사회 내부의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개혁운동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의 질서를 유지하되 근대적 문물만 제한적으로 수용하자라는 양무운동의 단계, 입헌군주제의 실현, 그리고 전면적인 사회 변혁을 통해서 근대적 국가로 환골 탈퇴하려 했던 변법 자강운동, 나아가서 혁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었던 순원의 혁명운동까지 치열했던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